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IT 공룡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삼성전자, KT, LG U+, 한글과 컴퓨터 등이 신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손꼽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어제 헬스케어 CIC라는 새로운 법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말고 직접 내부적으로 신설 법인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설립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 법인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스마트 의료 등 차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카카오는 또 지난달에 난치병 환자 대상 헬스케어 플랫폼 휴먼스케이프에 1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또 네이버도 루닛이라는 AI 영상 분석 솔루션 암 진단 스타트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점차 이 헬스케어 기능들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죠. 24시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장, 또 뇌질환 디지털 치료, 치매 예방과 관리, ADHD, 우울증,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암 진단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도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AI,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등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실들이 내년에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시장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12월 증시 전망. 오늘 12월 장을 전망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하반기에 지수 하단 때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2,900포인트에 대해서 하향 돌파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주 가파르게 또 양봉을 뽑아내면서 12월 들어서는 연일 3거래일 양봉을 뽑아내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00선을 지지해줬어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이번에는 오미크론까지 가세했는데 잘 버텨줬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많은 게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일단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 흐름 자체가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로벌 증시들 한번 차트 3개를 한번 꺼내놨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게 이제는 S&P 500이에요. 일단 미국 증시의 가장 중심적이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이 종목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 때부터 최근 11월 22일까지 고점 만들었어요. 이게 한 116%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 중순 이후에 이제 살짝 조정됐다가 이제 미증시도 이제 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반등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가 이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도 일단 거의 97%, 100% 상승한 게 1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얘 역시 한 6, 7% 하락하고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11% 상승하고 좀 횡보하지만 다시 신고가 치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미크론 예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줬지만 그게 오히려 보약이 되면서 시장을 상승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큰 손들하고 기관 외국인의 싸움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데 잘 보면 기관 외국인은 배당 쪽을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다시 한번 연출되는 것은 결국 배당을 보고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게임주 오늘은 또 반등 나오지만 이들의 약세는 결국 큰 손들이 터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 많이 올라간 이쪽에서의 수급이 빠진 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온기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어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나타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중순까지 FOMC 회의 그 전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과열되면 그걸 시키고 또 많이 하락하면 어느 시점에는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또 자정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낙폭과대한 종목들, 대형주의 또 매수세가 이번 주에 포착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 배당을 노린 매수세들 그리고 우리 장은 이렇게 좀 하향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고점 경신하는 주식시장, 뭐 미국, 독일, 대만도 잘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이 우리 장을 또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2월 주식시장 주목할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미크론이 시장의 중심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뭐 오미크론은 일단 뭐 패닉을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네, 긍정적으로 어쨌든 시장에 좀 한번 충격을 줬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해주셨는데 12월에 진짜 주목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예산안 607조 7천억 예산안 통과됐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원은 통과됐어요. 내일까지 이제 상원이 통과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 좀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상원이 여기서 배째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주말에 상원에서 미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주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우리가 배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주에 있는 15일 날 부채 한도 협상. 이 또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있지만 그때 문제가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한 게 이제 14, 15 우리 시간으로 이제 16일 날 FOMC 회의. 자, 우리 이제 파월 형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얘기했던 건 정반대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제 대통령인 연준의 그 자리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끔은 착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2달 전, 3달 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야 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시장에 충격이 없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물가 상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 이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하고 전 달하고 이번 달하고 이 테이퍼링 할 때 150억 달러씩 줄였죠. 다음 달부터는 과연 150억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900억 남았는데 진짜 300억씩 해서 석 달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은 아마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네. 니네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이 부양안 요것도 통과하게 되면 또 이러한 것들도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당근과 채찍 이러한 것들이 좀 공존해 있는 12월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돈이 풀리는 쪽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부양안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있고요. 또 미국의 예산안 주말 사이에 통과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15일에 있을 부채 한도 협상 그 관련한 불확실성, 디폴트 우려감들 그리고 또 15일에 그 결과를 우리가 그 다음 날인 우리는 16일에 받아볼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 과연 테이퍼링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시장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일단 매파로 파월 의장이 변신을 했고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 만큼 타임라인이 12월 FOMC에 좀 더 예상보다 빠르게 된다면 그 다음이 곧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오미크론 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찻잔송 태풍 뭐 요 정도로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일주 안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의료계에서 나오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크게 이전에 있는 델타보다는 약한 오히려 더 얘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니까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연준이 여기서 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걸 일단 대변하듯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봉쇄 뭐 이런 것들 없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이 고용이라든가 소비, 경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막아버렸을 때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치료제와 백신으로 이걸 이겨나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오미크론 이 자체가 크게 충격적인 변이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우리 파월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파이터로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했고 결국 이 금리 인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좀 제어해 줘야 되고 향후 지금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또 테이퍼링 해야 되고 금리 인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금리를 일정 부분 올려놔 줘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봐왔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 부분 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충격은 받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시장 밴드를 이야기하겠지만 일정 부분 한번 툭 떨어질 텐데 그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테이퍼링 스케줄이 내년 3월 정도면은 끝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그 파월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속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는 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900억을 아마 300억 이렇게 아마 그게 제일 그 타이트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4개월 아니면 또 5개월, 6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 쪽에 정도로 해서 테이퍼링 끝내고 바로 아니면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0.25%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0.5%, 막 0.75% 이렇게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러한 모양새로 갈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지는 또 내년 가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지난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를 돌파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에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또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좀 다음 주에 10일에 미국의 11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미국의 물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장의 종목별의 움직임, 섹터의 움직임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반도체가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외국인 쪽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11월에 가장 많이 샀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 노릇을 했던 배터리와 게임주가 한 차례 과열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왜 이어져야 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들게요. 우리 17세기에 우리 네덜란드 튤립 파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튤립 파동. 현재 시가로 말하면 튤립 국은 뿌리 하나에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 몇 년 동안 그 뿌리 하나를 서로 사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1억에 사가지고 1억 천에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뭉개져 버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신기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깟 뿌리 하나에 1억 5천 주고 서로 살려고 한 거고 조금 더 앞으로 최근 거로 보면은 우리 닷컴 버블 1995년부터 2000년도 그 당시에는 기업의 실적이고 뭐건 없어요. 그냥 닷컴 들어가면 그냥 주가가 방방방방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왜 그랬을까? 결국 돈에 의해서 그냥 끌어올릴 때는 그 안에서 내가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의 현실도 모르고 그냥 올라갈 거라고 내가 착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폭탄을 들고 내가 마지막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맞아요. 안 걸리고 내가 그거 사가지고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내가 가장 좀 아이러니한 게 NFT 뭐 가상으로 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수영장 놓고 뭐 했는데 그걸 내가 1억에 샀대. 제정신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가상에 있는 걸 그걸 왜 1억씩 주고 그걸 왜 사는지
그거 거기다가 대놓고 아이고 그게 되는 거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글쎄요. 내가 봤을 땐 이 또한 버블이고 깨져버렸을 땐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 거 봤을 때 지금 흐름도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열애입니다.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얘의 밸류를 다시 정신 차려야 될 때 시점이 온 거예요. 분명히 더 가겠지만 분명히 이제 거기서는 기업들의 옥석이 나타나야 돼요. 막 모든 섹터가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다 올라간 게 한 3, 4개월의 흐름이고 지금 조정 주는데 지금 조정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만 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태양은 항상 이쪽도 비추고 이쪽도 비추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지금 막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막 하루에 막 7, 8% 올라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순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찌 보면 산타랠리 비슷하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게임주도 다시 주가가 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는 의미세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사실 이들 꿈을 먹는 주식들이 꺾이기는 또 마련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한 달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예. 나보고 게임주 2차 전지 살래 그러면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거 안 산다. 왜? 딴 거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위에서 폭탄을 내가 왜 갖고 놀아야 되냐 이거죠. 예. 분명히 지금 사야 할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왜 굳이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와서 큰 손들은 요거 타이밍 받아서 팔아야 될 타이밍에 난 거기다가 더 배팅하는 건지 주식 전문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다른 쪽으로 봐야 돼요. 시장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는 게 보이는데 어제 같은 때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2차 전지들 죽여버리지 엔터 죽이고 게임 왜 죽일까요? 물론 차트 흐름 봤을 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일정 부분 반등 나오지만 그 고점에서 만약에 잘못 잡아가지고 물리면 어떻게 돼요? 몇 년 고생합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더 바닥대더라도 좋은 종목이면 바닥권에 있는 애 사가지고 좀 더 질질대다 가면은 얘는 올라갈 기미라도 보이는데 위에서 잡은 애들은 반등 잘못 건드려 버리면 그냥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추세 흐름 이런 것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배터리 포함으로 해주셨어요. 네네. 네, 배터리까지, 게임주까지. 물론 이들의 꿈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만 폭탄 돌리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런 어떤 자정작용 속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쪽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쪽을 아까 여쭤봤거든요. 예, 반도체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내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2022년도에 주도할 섹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만 이야기했을 때 요새 보면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같이 막 올라가요. 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잘 가는 거 보면 주성 같은 경우는 또 삼성 향도 아니에요. SK 향인데도 얘가 이렇게 잘 가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올라가 주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뭐 그쪽 M&A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 부진해 그래도 그쪽으로 더 배팅하면 나중에 이 메모리 쪽 이 종목들보다는 비메모리 쪽 종목군들이 더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일단 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 테스나입니다.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그 CIS,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가지고 증설도 하면서 재무제표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얘를 왜 계속 증설을 할까? 그러면 이 CIS, 이 이미지 센서 얘는 카메라 찰칵찰칵 찍으면 얘를 디지털화하는 그거를 또 테스트하는 건데 결국 휴대폰도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죠. 앞으로 이 자동차의
기본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얘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게 뭐냐?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이게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의 모양새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자동차 얘가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센서, 그 센서도 결국 카메라를 많이 달아야지 그만큼 또 안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을 테스팅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전 테스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투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중심에는 이 테스라가 중심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종목 그리고 또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CIS 관련한 종목으로 테스라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핵심 종목을 잘 꼽아야죠. 그래야지 또 시장을 또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가운데 테스라를 핵심주로 최태규 전문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배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12월 하면 배당을 받는 시기입니다. 12월 배당 나기 전까지 배당주를 사두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배당주들 움직임이 좀 애매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이 그냥 락가락하니까 예. 이쪽 올라갔다 저쪽 올라갔다 하니까 얘네들도 정신 못 차리는데 일단 뭐 배당주 하게 되면 일단 금융 쪽하고 이제 통신 종목 이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라든가 내년도 그리고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일단 보험업종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투자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업종 전체적으로 한 5%대 배당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일단 네. 보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이 있죠. 우리나라 재보험은 저 코리안 리가 있어요. 이 재보험은 뭘 하는 거냐면 구찌가 큰 거, 막 몇 조짜리 막 이런 것들은 이 보험사가 건드렸는데 잘못돼 버리면은 보험사 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보험 드는 게 이게 재보험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리안 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주들 한번 차트 흐름 보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갖고 나온 게 있는데 내년 업황에 대해서 좀 전망이 네. 어둡고요, 보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가에 반영한 게 그래도 매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뭐 매력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장 분위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최근 흐름에 있어서 미 10년물 국채가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거 영향받으면서 이 종목들도 좀 하락한 부분은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지금 연준 쪽에서 방향 잡고 가는 게 뭐죠? 금리 인상 가속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하고 무관하게 우리 한국은행은 미리 지금 선반영하면서 주가 벌써 2번 올렸죠. 네. 이렇듯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이 아주 피부적으로 얘네한테 매력적으로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라든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 보험주 쪽으로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주가 역시 지금 위치가 그닥 막 공격적으로 윗자리에 있느냐라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현대해상인데 자, 우리 현대해상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60일 이평선에서 지금 최근 주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양봉 3개 나왔다라는 건 조정 나와도 일단 26,000원까지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얘 26,000원이어 봐야 뭐 한 10%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여기까지 한번 올렸다가 이제 60일 이평선 타버리면은 얘 29,000원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 보험주 같은 경우 만약에 내년도에 아니면 16일 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면 이런 애들 언제 그랬냐고 막 4%, 5% 얘네들도 올라가요. 뭐 포스코가 8% 올라가는데 뭐 이 종목이라고 못 갈 리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연준 쪽에서 이 테이퍼링이든가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얘 올라가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왜 미 10년물 국채가
빠르게 안 가요. 결국 부양한 예까지 클로징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간다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마 10년물 국채도 아마 언제 그랬니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이 보험주들 주가도 먹고 배당도 먹고 내년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쪽 보험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가의 위치가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배당하면 또 보험주입니다.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지만 일단 방향을 잡고 가는 건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보험주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주셨고요. 현대해상 7.2% 배당 수익률 예상되는 종목 차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양평타짜님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는 배당 투자 맞는 것 같아요. 낌새가 라고 하시면서 최택규 전문가님 의견에 동조를 해주셨고요. 또 노후 부자 대기님께서 테이퍼링은 내년 봄까지 빨리 끝내놓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주 천천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라면서 글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자, 일단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차후 문제이지만 연준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립 서비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요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언제 끝내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디를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정해버리면 시장이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경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금리 인상 이 부분은 내년도 우리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년도 가가지고 시장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괜찮아. 코로나도 괜찮아.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이제 연준이 FOMC 첫 번째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좀 가속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돼? 충격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은 바닥이 돼버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거 하기 이전에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걸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진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게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저는 한번 좀 시장이 출렁일 거라고 보고 그 출렁임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우리 올해 보시면 거래소 6개월 올라가고 5개월 깨고 지금 이번 달에 양봉 나올지 음봉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튼 올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내년도에 시장이 뭐 좀 빠지면은 또 이제 올라가고 막 무턱대고 빠지는 시장은 내가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어떻게 내가 종목을 잘 그 시점에 맞춰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박스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아주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라고 아주 상반된 시장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까지 과연 시장이 어디서 바닥을 찾을 것인가, 패닉의 어떤 그 텐트럼의 그 어떤 그 핵심, 그 바닥이 어디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12월 예상 지수 밴드 제시해 주시죠. 네네네. 아까 보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 보면 97%인데 우리 보면은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가 130% 올랐어요. 지금 나 수익 안 나 그러지만 우리 6월 달에 이 저점 대비 130%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6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박스를 정할 때는 얘를 항상 4등분 해버리면은 그게 거의 맞아 떨어져요. 4등분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4등분을 하면은 올해는 어땠냐면 결국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25% 떨어진 자리까지 딱 왔어요. 기저 코스닥이 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박스는 너 어디까지 보고 있니? 라고 할 때 나는 일단 올해 우리 종가가 형성되게 되면 그게 내년도 단기 고점 될 가능성 1년 내내 고점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올해 고점이. 그래 놓고 한번 떨어뜨려 놓고 올라가는데 떨어뜨려 놓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결국 내년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하단은 한 2,400을 하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니? 라고 했을 때 분명 시장은 만약에 이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으면서 툭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한 26%, 27%밖에 안 돼요. 지수로. 근데 종목으로 또 경험하게 되면 이제 반토막 예. 나는 거죠. 반토막 나. 그러면 이 하단까지 왔을 때는 또 빠르게 아래 꼬리를 달기 때문에 그냥 맛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튼 내가 봤을 땐 한 2,400 오게 되면은 땡큐하고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시장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예. 상반기쯤에 1, 2, 3개월 중에 한 번은 충격 주고 시장이 올라가서 거기서 또 뱅뱅뱅뱅 도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큰 내년도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아, 제 기억에 7, 8월에 저랑 방송하실 때 한 3,2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안 주시고 그냥 계산할 수 있게끔 주셨던 그 지수대가 2,800, 900? 2,900이었나요? 2,800. 2,800이었거든요. 그 계산하고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슬퍼하실까봐. 근데 지금 2,400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울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대비를 잘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 보면서 시장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주식시마론 두 번째 주제는 2022년 시장 흐름 및 업종 전략입니다. 일단 내년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원래는 12개월 예상 PER 수준이 2,900이라고 나왔다가 최근에는 2,800도 12개월 예상 PER 11배 수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고 보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2020년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좀 팍 올라간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2022년도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시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변이 얘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끝내버리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아직은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원자재 공급망 이 또한 분명히 문제는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원자재 공급망의 중심이 누구냐면 결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돼 버리면 이 자동차도 뭐 하나만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가 올스톱되면서 나가지 못하듯이 결국 이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봉쇄가 되고 딜레버리가 늦어지게 되면 이 또한 올해와 같은 모양새가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또 뭐랄까 그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빨라졌을 때 분명히 기업들한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 이 금리 인상이 이제 막 진행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 진짜 돈 벌어 가지고 이익도 못 내는 기업들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건 내년이 2022년도 지금 2023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내년도 후반부터는 그 다음 해를 생각하고 잡주들은 건들지 말자. 나는 안 건들겠지 했는데 예. 내가 봤을 때는 후년도에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왜 저금리에 빠져 있어 갖고 개인이나 기업들이나 많이 대출을 받았을 텐데 영업도 안 돼. 거기다가 금리 올라가. 그랬을 때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부실한 기업 많은데 만약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내년 후년 갔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관리 종목 되거나 상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종목들이 그 어느 때에 비해 많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잘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이자를 잘 낼 수 있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내년, 내후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익 증가율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 증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유틸리티하고 일단 그다음에 이 산업재, 경기 관련 소비재, IT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결국 요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오래 안 좋았던 애들인데 뭐 유통이라든가 소비재, 그때 반도체, 5G,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하면 이제 시멘트,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쪽이고요. 화장품도 좀 놓는데 어제 같은 경우 화장품이 좀 제법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중국에서 한알령 관련돼서 그동안에 좀 묶여 있었던 몇몇 영화를 상영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사이에서 이 중국이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섹터는 기왕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장품이 바닥권이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또 이전보다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제재 이러면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쪽으로 그냥 매도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져 그러면 그냥 급등이죠. 근데 또 안 좋아 그러면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화장품은 물음표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재해, 뭐 기계, 건설, 조선 이런 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들도 좀 챙겨보시고요. 뭐 금리 인상도 정말 뭐 중요한 변수고 또 실적이 뭐 전체적으로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그 환경도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변수인데 이건 역시도 또 헤쳐나가야 할 변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 또 상장 대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고요. 뭐 내년에 주목할 만한 IPO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어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또 현대오일뱅크, 현대엔지니어링, CJ 올리브영, SSG닷컴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 LG 화학에서 알짜배기 빼가지고 물적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상장되는 시점에 LG 화학 주가가 저렇게 버틸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하게 되면 LG 화학은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봐야 돼. 결국 2차 전지 쪽에 보면은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똘똘한 기업을 빼내가지고 니네 한 예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를 저는 상장시킨다면 왜 그러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까? 결국 투자금 받겠다라는 거죠. 그냥 인적 분할해주면 주주한테 좋은데 그걸 물적 분할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네들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싶어? 또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LG 화학 이 기업을 이 주가가 과연 여기에 그대로 있을 거냐를 할 때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국 내년도 시장이 굉장히 좀 같이 가겠지만 시장이 그냥 그저 그래 이 올해처럼 수급이 이쪽 쏠리고 이쪽 쏠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네. 큰 손들도. 그럼 하나 버리고 하나 올리기 때문에 막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안 할지 그런 소문이 돈다라는 건 결국 얘네도 하겠다라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 2차 전지 셀 기업들 이제 조금 좋은 시절 갔어요. 주가 흐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느냐. 조금은 얘네들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달려왔거든. 그러면은 조금 쉬게끔 내비둬야지 거기다가 또 막 건드려 버리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네, 같은 업종 내에서 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상장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래 기존의 터줏대감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상장해 있는 종목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기존에 상장한 종목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IPO는 공모는 다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 대형 공모들 참여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공모주라는 것은 그때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상장하는데 그 업황이 사라져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약에 엔터주야. 근데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네. 그럼 얘 상장해봐야
빚 못 발해요. 얘가 허접하더라도 이쪽 분위기가 좋아. 그럼 같이 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공모주를 볼 때는 일단 시장 업황을 보세요. 이 상장하는 얘의 같은 애들의 주가 위치를 봐가지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갖지 못하는데 너무 좋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러한 비슷한 업종의 종목은 공모하셔서 수익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변수는 또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우리나라에 내년에 선거가 2번이나 있습니다. 네,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정책 모멘텀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생각보다 재미는 없어요. 정책 관련돼 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그 후보가 이 야당 쪽에서 너무 늦게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대선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TV에 나와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네거티브로 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냐를 할 때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이제는 어느 시점 되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 관련된 모멘텀들이 살아나는데, 제가 원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당 쪽에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거,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 건다라는데, 지금 이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뭐라 그랬죠?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도 하겠다. 즉 네. 원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 야당 같이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 건다라면 원전 관련된 종목은 좀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하락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오는 거죠. 대선 테마 주니까 지금 바로 다 올라가 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리고 제가 항상 테마주 이야기할 땐 뭘 이야기하죠?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지만 큰 목표치를 보고 갔을 때 얘가 가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굴곡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꽃이 비바람을 맞고 자라야지 꽃이 아름답게 피지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내가 겪어내야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락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이슈와 재료가 있어. 네. 근데 주가가 하락해. 그럼 걱정하지 마셔요. 가게 돼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여권 후보도 원전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원전 관련주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유망업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도 유망업종을 어떤 쪽을 꼽아주실까요? 네, 아까 다 얘기했죠. 일단 나는 바운더처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잘 보면 그럼 삼성전자 우리 2차 전지 갈 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냥 꽉 막혀 있는 데는 2차 전지 개별주들 확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그 밑에 있는 반도체, 거기서도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고요. 5G 같이 연동해 가지고 5G도 한 번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됐고, 내년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이 모멘텀, 그리고 미국에서 또 부양한 이런 거에 그 통신망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5G가 1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5G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시점에 경기 민감주 우리가 관심 갖고 가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정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이전에 금리 인상 시기를 봤더니 그때 바이오주도 참 휘청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 유망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반도체 가운데 비메모리, 그리고 5G, 경기 민감주, 시멘트 건설, 조선 철강,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원전까지 유망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에서 12월 증시와 내년도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오늘 양대 지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흘째 오름세를 쭉 이어가면서 12월의 첫 출발 좀 아팠지만 그래도 또 웃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수급 잘 지켜보시고요. 환율 움직임도 잘 함께해 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